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의 김명서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발표를 그린워싱 한다 그러면 규제 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규제에 관련된 세미나들이 많은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신 분,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뭘 궁금해 할까라고 하면 이걸 회사에서 어떻게 이행으로 풀어나가실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앞서서 기후솔루션의 이관행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이행의 입장에서 요것들을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발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그린워싱이 사실은 없었냐?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2018년에 삼성전자가 프랑스에서 이제 NGO한테 허위 광고로 제소를 당했습니다. 이슈는 백혈병입니다. 그러니까 백혈병 문제가 글로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너네는 홈페이지랑 지속가능 보고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례가 이미 7년 전부터도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었어요. 다만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 왜 또 이제 왜 이게 지금 많이 부각이 되냐라는 요인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자의 친환경에 대한 것들에 이제 요구가 강해지고 이제 저희가 23년에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겠다라는 소비자가 80% 이상이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두각시키는 요인으로 사실은 그린, 친환경, 녹색, 그다음에 좋다라는 어떤 느낌 있잖아요. 뭐 대나무 휴지라든지 이런 어떤 가치 기반의 소비를 독려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하고서 사실은 실제로 그걸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고서 워싱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규제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조치라든지 이런 이행들이 정확하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난무해졌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을 보면 기업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린워싱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적발을 했지만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는 규제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관행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NGO들이나 언론 매체에서 최근에 언론에서 지속가능 보고서 타겟팅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ESG는 이제 관찰자가 너무 많아지고 관심의 대상이 이제는 아웃풋으로 집중되는, 뭐 그들의 눈도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들,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린워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외에서는 이미 규제가 강제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라고 보면은 사실 그 작년에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게 많은 이슈가 됐고 요거를 발제한 국회의원이 민주당이었고요.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온 정책 공약집에도 그린워싱이 딱하게 박혀 있어요. 그린워싱이라고 말고요. ESG 워싱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2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이제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법률 수준의 심사 가이드 지침이 나왔고, 그다음에 환경부는 제재를 강제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요게 두 포인트로 봤을 때는 강화는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강화를 두고 봐야 되냐? 상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 서비스 회사, IT 회사들도 있지만 상품, 용역, 그다음에 제가 많이 고민을 하는 거는 뒤에 보시면 대상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의 이제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한 제품의 상품성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용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물질로 보이는 것들을 맹점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대상에는 기업도 들어가요. 그래서 규제의 포인트들은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되는 건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브랜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속가능 보고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소비자한테 알리는 형태의 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광고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쪽에 앞쪽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보시면 이게 요인 중에 하나가 미디어랑 SNS 중심의 광고 채널이 많아지면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회사에서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런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제가 공정위에서 심사 지침은 법률적 어떤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법률 규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풀어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실무진 아닌데, 어쨌든 이 환경이란 요소는 법률을 하시는 분들 또는 ESG를 하시는 분들, 광고를 하시는 분들 모두 협업을 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ESG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다 그렇잖아요. ESG 부서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라고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기존의 프로세스를 보면 광고가 시작이 될 때 광고안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워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걸리면 이 광고안이 나오게 된 근거를 찾아서 그걸 확인해 보고, 그래서 ESG 부서에서는 실증성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법률적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다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가 안 하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그린워싱의 범위이고요. 옆으로 가면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 관련 표시 광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표시광고법의 심사 지침에 사업자 자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업자 자신은 기업이 하는 광고, 기업이 발간하는 보고서, 기업의 브랜딩.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포스코의 경우에도 그린잇이 브랜딩의 입장이잖아요. 브랜딩을 했을 때 회사가 브랜딩한 제품의 환경성이 전체가 보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브랜딩과 기업이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품이야 저희가 제품을 하는 프로세스는 괜찮지만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ESG 활동이 워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 근거가 이 법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이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셀프 리스크를 봤을 때 어떤 대응 사항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한 5개 정도면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회사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물론 그 환경부나 그 공정위에서 나온 심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내가 읽었을 때 와닿지는 않아요. ESG 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다른 부서에 홍보를 하시다든지 마케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팀이 보기에는 사실 이해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우린 사업에 안 맞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랑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사업에 맞게끔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부 체계를 구축을 같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성이랑 실증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 자체는 인증을 꼭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그렇게 표현하게 된 근거를 회사 내부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워싱 문제에 논란이 대상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자료 확보,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게 성과가 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적합한지, 외부 뭐 어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내부 기준에 근거하는지, 그걸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이제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검토 프로세스는 여러 부서에 걸쳐서 여러 번 체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개가 됐을 때 내가 이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를 해놔야지만
이런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피가 가능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어디다가 발췌를 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확보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이제 객관적 확보가 자료가 필요한 데가 여러 앞서 그 심사 지침에 따른 체크리스트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확보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린워싱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데이터 확보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다른 ESG 활동을 할 때도 근거와 그다음에 정확성, 검증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희 나라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공시를 검증은 거의 대부분 안 맞잖아요. 유럽에 비해서 이제 조금 돈을 투자를 하는 것들이 많이 낮은 상태예요. 다만 대기업의 경우라면 조금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워싱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외부 또 감시 체계를 확보를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생의 주기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실사지침도 아닌데 전생에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전에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제품이다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분쟁 강물 그런 프로세스까지 다 밟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회사의 내부 역량과 체계도 필요하지만 협력회사나 협력회사의 데이터 확보하는 것들도 회사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트렌드에 맞고 어떤 게 워싱 문제가 있는지 그냥 정기적인 교육이랑 역량 확보가 사실 내부적으로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서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에 또는 사업에 좀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또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하고 또 이행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와 역할, 그다음에 R&R이 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활동들을 이제 이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규제 트렌드나 규제 활동에 맞게끔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무법인 세종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돼서 이제 좀 궁금한 사안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편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